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술도깨비 이야기입니다. 다소곳이 앉아서 인사드리고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입은 단아한 상아색 저고리와 깊은 남색 치마가 어르신들 보시기에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 속 달빛이 바로 이 옷감의 색을 쏙 빼닮았거든요. 자, 제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저 멀리 깊은 산속 인적 드문 한옥마을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사방을 틀어막은 곳, 길 잃은 구름이나 쉬어갈 법한 외딴 골짜기에는 아주 오래된 한옥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사정이 달라졌지요. 어르신들, 혹시 짐승의 숨결 같은 안개를 본 적 있으신지요? 밤이 이슥해지면 마을 뒷산을 병풍처럼 두른 오래된 소나무 숲 위로 차갑고 짙은 안개가 물결처럼 굽이치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를 뚫고 동쪽 능선 너머로 보름달이 떠오를 때면 마을은 이승의 것이 아닌 듯한 기묘한 풍경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달빛이 참으로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웠는데 그 속은 맑고 서늘한 상아색을 띠었고 테두리에는 깊은 밤바다를 닮은 푸른 남색 무리가 은은하게 번져 있었거든요. 그 상아색과 남색이 어우러진 차가운 달빛이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질 마당에 스며들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최 부자는 겉으로는 수염을 쓰다듬며 사서삼경을 읊는 점잖은 선비였으나 그 속내는 마을 제일 가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내였습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 논마지기를 빼앗는 일에 도가 튼 위인이었지요. 스스스스 쏴아. 솔방울을 매단 밤바람이 처마 밑을 후고 지나가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최 부자는 잠도 잊은 채 안채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옷차림은 밤중임에도 퍽 화려했습니다. 매끄러운 윤기가 흐르는 검붉은 명주 바지 저고리 위에 은사로 학을 수놓은 연회색 쾌자를 걸치고 있었지요. 그의 시선은 오로지 무릎 위에 놓인 조그만 자개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가난한 소장농의 빚 대신 빼앗아 온 영롱한 옥비녀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흐흐, 이 물건의 때가를 보아라. 굶어 죽어가는 놈들에겐 과분한 사치지. 내일 당장 장에 내다 팔면 쌀이 몇 가만이더냐. 최 부자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개함을 쓰다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툭. 넓은 한옥마당 한가운데 반질반질한 화강암 디딤돌 위로 무언가 가볍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멎고 밤바람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기분 나쁜 정적이 마당을 짓눌렀지요. 최 부자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아색 달빛이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남색 안개가 발목까지 차오른 그곳에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이리 찬데 영감은 그깟 돌덩이가 어여쁜 첩의 품보다 더 따뜻하신 모양입니다. 어르신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나긋나긋하고 찰진지 마치 귓가에 차가운 비단을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 달빛 아래로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차림새는 기묘했습니다. 머리에는 칡넝쿨을 대충 엮어 만든 해진 페랭이를 삐딱하게 썼고 몸에는 흙냄새가 뱅 거친 삼배 적삼을 걸쳤는데 소매 끝은 다 해져 너덜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루한 옷차림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내의 자태는 묘하게 당당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길고 날렵한 눈매 아래로 호선을 그리며 치켜 올라간 입꼬리에는 장난기가 가득 매달려 있었지요. 무엇보다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것은 페랭이 아래서 번쩍이는 두 눈동자였습니다. 달빛을 받아 기괴하게 일렁이는 샛노란 눈동자.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속내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장난감 삼아 굴리기를 좋아하는 심술과 영악함으로 똘똘 뭉친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뉘뉘 뉘기야. 내 이놈. 야심한 밤에 감히 남의 집 담을 넘어오다니. 최 부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쾌자 자락을 움켜쥐며 호통을 쳤지만 도깨비는 그의 소리내어 킬킬킬 웃어버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맞춰 닫혀있던 마당의 장독대 뚜껑들이 제멋대로 달그락달그락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우리 영감님. 체면 차리시느라 호통은 치시는데 품에 안은 그 자괴함은 어찌 그리 애처롭게 덜덜 떤답니까? 내가 뺏어 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십니까? 도깨비는 뒷짐을 진 채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최 부자가 앉은 마루 바로 밑 대돌에 털썩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턱을 괴고 샛노란 눈으로 최 부자를 올려다보았지요. 도깨비의 몸에서 오래된 흙냄새와 함께 묘하게 달콤한 솔잎향이 확 풍겨왔습니다. 나는 저 뒷산썩은 소나무 밑동에서 낮잠이나 자던 놈인데 영감의 그 지독한 욕심냄새가 산 꼭대기까지 진동을 하길래 심심풀이 삼아 내려와 봤습니다. 남의 눈물 쥐어짜 만든 재물로 배를 불리니 아주 달고 맛나지요. 이 욕의 놈이 무슨 망발이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쯧쯧 성미도 급하시기는. 도깨비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가 애지중지 품에 안고 있던 자괴함 속의 옥비녀가 순식간에 시커먼 숫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최 부자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며 숫덩이를 마룻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도깨비는 그 꼴이 통쾌해 견딜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웃었지요. 인간의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표정, 그것이야말로 이 심술궂은 도깨비가 가장 사랑하는 유흥거리였습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난기 섞인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감, 재미없는 실랑이는 이쯤 해두고 나랑 아주 기가 막힌 내기를 하나 합시다. 내 내기라니? 도깨비가 최 부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불쑥 고개를 들이밀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매일 이 맘때쯤 이 마당에서 나와 내기를 하는 겁니다. 영감이 나를 한 번이라도 이기면 저 뒷산에 묻혀있는 황금 두꺼비 10마리를 영감 안방에 고이 모셔다 드리지. 그깟 옥비녀 따위는 1000개도 넘게 살 수 있는 진짜 황금 말이요. 황금 두꺼비. 그 엄청난 말에 최 부자의 흐릿하던 동공에 찰나의 탐욕이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재물 앞에서는 본성을 숨기지 못하는 인간의 약점, 도깨비는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든 것입니다. 허면 내 놈이 이기면? 내가 진다면 무엇을 내놓아야 하느냐? 최 부자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묻자 상아색과 남색이 어우러진 달빛이 도깨비의 미소를 기괴하게 비추었습니다. 도깨비는 두 팔을 벌리며 즐거운 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영감이 평생토록 겹겹이 두르고 살아온 그 알량한 자존심을 딱 한 꺼풀씩만 벗겨가겠습니다. 어차피 남의 피눈물로 세운 껍데기 황금 10마리와 바꾸는데 그쯤은 가벼운 판돈 아니겠습니까? 밤바람이 다시금 쏴아 몰아치며 마당의 모래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남색 안개는 어느새 도깨비의 허리춤까지 뱀처럼 감겨 올라와 있었지요. 탐욕의 눈이 먼 인간과 그 욕심을 희롱하려는 도깨비의 기묘한 장난이 비로소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밤의 정막 속에서 벌어지는 이 요상한 내기가 어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도깨비가 제안한 첫 번째 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어서 해보아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 그 기막힌 첫 번째 내기 이야기를 마저 풀어내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잇겠습니다. 자, 상아색 달빛과 남색 안개가 얽혀들던 그 기묘한 마당으로 다시 시선을 옮겨 보시지요. 밤바람이 늙은 소나무 가지를 거칠게 흔들며 쏴아아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남색 안개는 어느덧 최 부자의 무릎께까지 차올라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지우려는 듯 마당을 온통 신비롭고 서늘하게 뒤덮고 있었지요. 도깨비는 돛돌에 걸터 앉아 흑투성이 삼배 적삼 소매로 제 턱을 괸 채 샛노란 눈을 번뜩였습니다. 자, 영감. 영감은 남의 논밭을 헐값에 거두어들이고 경계석을 은근슬쩍 옮겨가며 이 거대한 집터를 완성했지요. 그러니 첫 번째 내기는 바로 이 땅의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최 부자는 검붉은 명주 바지저고리 위로 걸친 연회색 쾌자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탐욕이 공포를 눌렀다지만 요물 앞이라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요. 땅이라니 무슨 꿍꿍이냐. 아주 쉬운 내기 올시다. 영감이 평생토록 굽어 살피고 애지중지 넓혀온 이 집터의 진정한 경계를 짚어내는 것이지요. 도깨비가 씩 웃으며 마당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눈을 가려드릴 터이니 오로지 영감의 발걸음만으로 안채 대청마루에서 시작하여 이 집의 정남쪽 끝, 그 진짜 경계석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보시오. 정확히 그 돌을 짚어내면 황금 두꺼비 10마리가 영감 것이고 한치라도 어긋나 남의 땅을 짚거나 모자라게 짚는다면 내기에서 지는 겁니다. 어떠소? 측량이나 도면 따위가 귀하던 시절이었으나 최 부자는 셈이 빠르고 제 땅의 크기라면 자다가도 평수를 웰 만큼 집착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요. 어리석은 요물놈. 내가 이 넓은 집터의 발걸음수를 모를 줄 아느냐. 좋다. 까짓것 내 두 눈을 감고도 남쪽 담장 밑의 경계석을 정확히 짚어주마. 도깨비가 허공에 앙상한 손을 휘젓자 남색 안개가 스멀스멀 기어올라 최 부자의 두 눈을 헝겊처럼 단단히 가렸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귓가에는 오직 스스스스 스치는 솔잎 소리와 돛돌 아래 벌레 우는 소리만 기괴할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조심스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벅사벅. 고급스러운 가죽신이 차가운 마당의 흙을 밟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20발자국, 30발자국, 여기쯤 장독대를 지나고 50발자국 즈음이면 늙은 감나무 밑이지. 최 부자는 머릿속으로 제 땅의 지도를 그려가며 셈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60발자국이면 담장에 닿아야 할 터인데 걸어도 끝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허, 발걸음이 왜 그리 무거우신가? 황금 두꺼비가 기다리고 있는데. 도깨비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등 뒤가 아닌 옆에서, 아니 위쪽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눈이 가려진 탓에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방향 감각마저 흔들어 놓은 것이지요. 조금 더 뻗어나가야 내 땅일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짚어야 내가 어제 빼앗은 논마지기까지 내 영토가 될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70발자국, 80발자국 끝없이 뻗어 나가던 최 부자는 불현듯 발끝에 차가운 돌부리가 채이자 짐승처럼 엎어지며 그것을 부여잡았습니다. 찾았다. 이것이 내 집터의 남쪽 끝 경계석이다. 내가 이겼어. 순간 얼굴을 올가매고 있던 남색 안개가 걷혔습니다. 상아색 달빛이 쏟아져 내리며 최 부자의 시야가 밝아졌지요. 그리고 자신의 두 손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확인한 최 부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끌어안고 있는 것은 끄트머리 담장의 경계석이 아니라
마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조그만 석등의 밑동이었습니다. 제 땅의 크기를 어떻게든 늘려 잡으려는 그 알량한 탐욕 탓에 빙빙 돌며 좁은 마당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렸던 것이지요. 깔깔깔깔. 아이고 배야. 도깨비가 마루를 치며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노란 눈동자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영감의 그 거대한 욕심에 비하면 정작 영감이 밟고 서 있는 땅의 크기는 돌덩이 하나 품을 정도밖에 안 되는구려.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석등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건 내 놈이 요술을 부린 탓이다. 쯧쯧 내기는 내기지요. 약속대로 영감의 그 빳빳한 자존심 껍데기 하나를 벗겨가겠습니다. 도깨비가 흙 묻은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휘익 하고 날카로운 밤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동시에 최 부자가 양반의 체면치레로 겹겹이 차려입었던 옷 중 가장 겉을 화려하게 감싸고 있던 은사 수놓은 연회새 쾌자가 스르르 벗겨지더니 안개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속적삼과 명주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덜렁 남겨진 최 부자는 양반의 위엄을 잃어버린 채 밤바람에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그저 겉옷 하나 사라진 것뿐인데 평생을 쌓아온 체면과 알량한 위세가 발가벗겨진 듯한 끔찍한 수치심이 밀려왔지요. 도깨비는 그 모습을 황홀하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쯤 해두지요. 영감, 겉옷을 잃으니 밤 공기가 차지요. 내일 밤 두 번째 내기를 하러 이 달빛을 타고 다시 오겠소. 그때는 영감이 무엇을 아사가 볼까나. 남색 테두리를 두른 상아색 달빛이 한층 짙어지며 도깨비의 모습이 굽이치는 안개 속으로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수치심에 부들부들 떠는 최 부자의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울어대는 처마 끝 풍경 소리만이 스산하게 맴돌고 있었지요. 어르신들 이렇게 첫 번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양반의 껍데기를 한 겹 벗어던지게 된 최 부자. 과연 내일 밤에는 도깨비의 영악한 장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보아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 다음 날 밤 벌어지는 두 번째 내기를 조근조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젯밤 도깨비에게 속아 겉옷을 빼앗긴 최 부자의 두 번째 밤으로 조용히 들어가 볼까요? 안개가 어김없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한옥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뒷산의 늙은 소나무 숲에서 시작된 짙은 남색 안개는 어느새 최 부자네 마당을 한가득 메웠고 그 위로 멍든 듯 푸르스름한 테두리를 두른 상아색 보름달이 떠올랐지요. 쏴아 스스스스. 밤바람이 앙상한 감나무 가지를 후고 지나가며 처마 끝 풍경을 대행 신경질적으로 울려댔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최 부자는 전날 밤의 수치심으로 치를 떨면서도 기어코 황금 두꺼비 10마리를 얻겠다는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연회색 쾌자 대신 오늘은 옥색 바지저고리 위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진갈색 비단 마고자를 걸쳐 입었지요. 가슴팍에 달린 커다란 호박 단추가 달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이 요물놈, 오늘은 기필코 이겨서 황금을 얻어내고 말리라. 최 부자가 마른 입을 축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르륵 툭. 이번에는 댓돌이 아니라 마당 한편에 서 있는 높은 솥을때문 지붕 위였습니다. 이끼 냄새와 흙 냄새를 훅 풍기며 도깨비가 나타났지요. 여전히 다 해진 페랭이에 너덜너덜한 삼배 적삼 차림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지붕 처마의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린 채 샛노란 눈동자를 번뜩이며 최 부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이고 영감. 간밤에 겉옷을 잃어 뼈가 시리실 텐데 기어이 황금이 탐나서 또 나와 앉으셨구려. 흐흐흐. 잔말 말고 어서 내기나 시작해라.
도깨비는 사뿐히 마당으로 뛰어내려 남색 안개 속을 유유히 거닐었습니다. 영감은 평생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엽전 한 잎의 무게도 귀신같이 달아내는 재주가 있지 않소. 그러니 오늘 밤 내기는 아주 쉬울 거요. 도깨비가 삼배 적삼 자락에서 주머니를 하나 꺼내더니 마당 한가운데를 향해 무언가를 휙 뿌렸습니다. 촤르르르 짤랑. 돌바닥과 흙먼지 위로 맑고 영롱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것, 바로 은전이었습니다. 내 이 마당에 은전 20냥을 흩뿌렸소. 지금부터 영감은 안개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터이니 오로지 손끝에 감각만으로 정확히 10냥만 주워 담으시오. 참된 부자라면 손에 쥔 돈의 무게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늠할 터. 10냥을 정확히 집어내면 영감이 이기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덜거나 더 집으면 지는 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아색 달빛이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가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최 부자는 허둥지둥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차가운 흙바닥을 두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지요. 사그락 사그락. 고급스러운 명주 바지가 흙먼지에 더럽혀지는 것도 잊은 채 최 부자는 짐승처럼 엎드려 은전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1냥, 3냥, 7냥, 그래 9냥, 그리고 10냥. 두 손 안에 묵직하게 은전 10냥이 쥐어졌습니다. 엽전과 달리 은전의 묵직한 냉기는 확실했지요. 여기서 멈추고 일어서면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두꺼비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엎드린 그의 오른쪽 무릎 곁에서 달콤하고도 아찔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챙그랑. 은전 두어 잎이 서로 부딪히는 영롱한 소리였습니다. 순간 최 부자의 머릿속에 지독한 탐욕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어차피 칠흑 같은 어둠 속이다. 도깨비 놈도 안개 탓에 내 손놀림을 보지 못할 터. 10냥은 손에 쥐고 이 바닥에 떨어진 두어 냥은 슬쩍 주워 내 소매 속에 숨기면 될 일 아닌가. 황금도 얻고 이 은전도 내 차지가 되는 것이지. 이성이 탐욕에 완전히 잡아먹힌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탐욕스럽게 손을 뻗어 바닥에 있던 은전을 마저 움켜쥐고는 재빨리 호박 단추가 달린 비단 마고자 소매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헛기침을 하며 천연덕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다 찾았다. 내 손에 쥔 것이 정확히 10냥이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거센 바람이 불어와 마당을 채우고 있던 안개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상아색과 남색이 어우러진 기묘한 달빛이 최 부자의 전신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도깨비가 배를 잡고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밤새가 놀라 푸드덕 날아갈 정도였지요. 깔깔깔. 영감의 그 구차한 욕심은 어쩜 이리도 내 기대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오. 무슨 소리냐. 여기 분명 10냥이 있거늘. 최 부자가 항변하며 두 손을 펼친 순간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다랗게 부풀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은전 10냥 그리고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2냥이 달빛을 받자마자 모조리 바스락거리는 시커먼 낙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낙엽은 스산한 밤바람을 타고 마당 구석으로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참으로 얄팍하구려. 황금 두꺼비 10마리를 얻을 판국에 그깟 은전 2냥의 유혹을 못 이겨 소매에 숨기다니. 영감이 평생을 그렇게 모은 재물이 딱 이 마른 낙엽 꼬리외다. 도깨비의 노란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흙 묻은 손가락을 가볍게 허공에 튕겼지요. 딱!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소낫귀가
최 부자의 몸을 후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던 호박 단추가 후두둑 떨어져 내리더니 최 부자가 입고 있던 윤기 흐르는 진갈색 비단 마고자가 스르르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쾌자에 이어 마고자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최 부자의 몸에는 얇고 볼품없는 흰 면포 속적 삼과 바지뿐이었습니다. 번듯한 양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털 빠진 늙은 닭처럼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어버렸지요. 얇은 속적삼을 파고드는 밤바람에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알량한 탐욕이 발가벗겨졌다는 지독한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도깨비는 돛돌 위로 훌쩍 뛰어올라 어둠 속으로 서서히 몸을 감추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영감, 껍데기가 하나 더 벗겨지니 이제 제법 사람 꼴이 나는구려. 내일 밤 세 번째 내기에서 봅시라. 내일은 영감의 무엇을 홀랑 벗겨 가볼까나. 기분 나쁜 웃음소리만 남긴 채 도깨비는 굽이치는 남색 안개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속적삼 차림의 최 부자만이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어르신들 참으로 가관이지 않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 수치를 자초한 이 사내의 내일 밤은 과연 어찌 될까요? 제가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자,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며 밤을 지새운 최 부자의 세 번째 밤, 그 기막힌 마당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꼬리를 감추기가 무섭게 뒷산의 늙은 소나무 숲에서 짙은 안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윽고 동쪽 하늘로 기괴하리만치 아름다운 보름달이 떠올랐지요. 서늘한 상아색 빗무리에 깊은 남색 테두리를 두른 달빛은 안개를 투과하며 한옥마당을 이승이 아닌 몽환의 공간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쏴아 덜컹. 거친 밤바람이 불어와 대청마루의 창호지 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마루 위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최 부자가 꼿꼿이 앉아 있었지요. 간밤에 겉옷을 모조리 빼앗기고 속적삼 차림으로 덜덜 떨었던 그는 오늘은 아예 한겨울에나 입을 법한 두툼한 청새, 양단 솜두루마기를 겹겹이 껴입고 나왔습니다. 겉에는 모란꽃이 은사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허리에는 붉은 비단 띠를 단단히 졸라매어 자신의 껍데기를 사수하려는 얄팍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어. 오늘은 기필코 그 요물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황금을 뺏어오고야 말 테다. 그의 탐욕스러운 혼잣말이 끝나기도 전에 짙은 남새, 안개 속에서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도깨비가 스르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너덜너덜한 삼배 적삼에 다 해진 패랭이를 쓴 도깨비는 샛노란 눈동자를 초승달처럼 휘며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영감, 밤 공기가 차긴 찬 모양이요. 이리 두뇌 보이게 솜두루마기를 칭칭 감고 나오신 걸 보니. 하지만 어쩌나 오늘은 겉옷을 지키기 쉽지 않을 터인데. 시끄럽다. 어서 세 번째 내기나 꺼내보아라. 최 부자가 악을 쓰자 도깨비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달빛이 가장 환하게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화강암 돛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최 부자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도깨비가 내려놓은 것은 진짜 배기 황금 두꺼비였습니다. 묵직하고 섬세하게 세공된 황금 두꺼비가 상아색 달빛을 받아 찬란하고도 요염한 금빛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있었지요. 최 부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끈적한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오늘 밤의 내기는 아주 싱겁소. 영감, 저 황금 두꺼비가 탐나시지? 그렇다. 그것이 내기 판돈이 아니더냐. 도깨비는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걸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이번 내기는 기다림이요. 지금부터 해가 뜨고 저 아랫마을에서
첫 닭이 울 때까지 영감은 저 돛돌 위에 황금 두꺼비의 손끝 하나 대지 말고 그저 마루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닭이 우는 순간까지 영감의 그 탐욕스러운 손이 두꺼비에 닿지 않는다면 저 논배기를 포함해 황금 두꺼비 10마리를 당장 곳간에 채워드리리다. 최 부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얼마나 쉬운 내기란 말입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 아침을 맞이하기만 하면 거대한 부가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것이니까요. 허나 도깨비의 샛노란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참지 못하고 저 황금에 손을 댄다면 내기는 영감의 패배요. 도깨비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긴 채 한 줄기 밤바람과 함께 남색 안개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오직 돛돌 위에 황금 두꺼비와 대청마루의 최 부자만이 남았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흘렀습니다. 처음엔 여유만만 하던 최 부자였으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독한 망상과 탐욕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박사박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담장을 넘어오는 도둑의 발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뒷집 김서방 놈이 내 담을 넘은 것이 틀림없다. 저놈이 내 황금 두꺼비를 훔쳐가면 어찌한단 말이냐. 최 부자는 솜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쥐고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게다가 상아색 달빛이 묘하게 일렁이자 돛돌 위에 가만히 있어야 할 황금 두꺼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조금씩 움직이는 환상마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가 돛돌 끝으로 슬금슬금 기어가더니 그 밑에 고인 시커먼 구렁물로 곧장이라도 뛰어들 것만 같았습니다. 안 돼. 저 귀한 것이 똥물에 빠지면 안 돼. 당장 주워서 내 품에 안아야 해. 탐욕과 조바심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동쪽 하늘은 아직 새까맣고 닭의 울음소리는 코빼기도 들리지 않았건만 최 부자는 참지 못하고 마루에서 짐승처럼 튕겨 나갔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아무도 못 가져가. 그는 두툼한 솜두루마기 자락이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 돛돌 위에 두꺼비를 향해 두 손을 뻗어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두 손에 묵직한 것이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깔깔깔깔깔. 아이고 기가 막혀라. 그깟 몇 시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욕심의 노예가 되는구려. 하늘을 찢을 듯한 도깨비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도깨비가 다시 지붕 위로 모습을 드러냈지요. 최 부자가 움켜쥔 두 손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의 손바닥 안에 있던 찬란한 황금 두꺼비는 온데간데 없고 피부에 징그러운 돌기가 돋아난 차갑고 미끈거리는 커다란 진흙 두꺼비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으아! 최 부자가 기겁을 하며 진흙 두꺼비를 내던졌습니다. 도깨비는 지붕 처마에 쪼그려 앉아 조롱 섞인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황금이 영감 것이 되거늘 그 의심과 탐욕이 결국 영감의 눈을 멀게 했소. 내기에서 졌으니 약속대로 영감의 그 빳빳한 자존심의 껍데기를 하나 더 벗겨가겠소이다. 딱! 도깨비가 손가락을 튕기자 매서운 삭풍이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최 부자가 추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껴입었던 그 두툼하고 화려한 청색 양단. 솜두루마기의 붉은 띠가 스르륵 풀리더니 옷 전체가 갈갈이 찢기며 안개 속으로 더섭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시금 얇은 흰 속적삼 하나만 달랑 걸친 꼴이 된 최 부자.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채 그는 밤바람이 주는 한기보다 제 속을 파먹는 지독한 허망함과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은은한 상아색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더욱 요염하게 빛나고 도깨비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는 늙은 소나무 숲의 메아리가 되어 끝없이 마을을 맴돌고 있었지요. 어르신들, 밤이 이슥해지니 산바람이 제법 매섭지요. 저는 방석 하나 깔리지 않은 이 서늘한 맨바닥에 그대로 앉아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든든합니다. 허리 굽혀 인사 올리는 대신 그저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어르신들과 다정히 눈을 맞추며 이 기막힌 이야기의 끝을 맺어보려 합니다. 제가 입은 이 상아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폭에 내려앉은 달빛을 길잡이 삼아 최 부자의 네 번째 밤으로 곧장 들어가 보시지요. 연거푸 내기에 져서 번듯한 겉옷을 모조리 빼앗긴 최 부자는 이제 얇고 초라한 흰 면포, 속적삼과 속바지 차림으로 대청마루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졌으나 여전히 발에는 고급스러운 가생가죽신과 새하얀 명주 버선을 신고 있었지요. 어김없이 안개가 굽이치고 깊은 남색 테두리를 두른 서늘한 상아색 보름달이 처마 끝에 걸렸습니다. 싸아 늙은 소나무 숲이 짐승처럼 울부짖자 비릿한 흙내음과 함께 도깨비가 마당 한가운데 솟아났습니다. 해진 페랭이를 쓴 도깨비의 샛노란 눈동자가 최 부자의 맨살을 훅으며 기괴하게 휘어졌습니다. 아이고 영감. 털 빠진 새처럼 덜덜 떠는 꼴이 아주 볼만하구려. 그래도 아직 두 발은 따뜻하신 모양이요. 시끄럽다. 황금 두꺼비 내 황금을 어서 내놓아라. 도깨비는 낄낄거리며 허공에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텅 빈 마당 한가운데 집채만 한 거대한 쌀통 뒤주가 쿵 하고 나타났습니다. 뒤주 뚜껑이 열리자 달빛을 받은 눈부신 백미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쳤습니다. 최 부자의 눈이 다시금 탐욕으로 희번덕거렸지요. 네 번째 내기 올시다. 영감, 저 쌀은 먹어도 줄지 않는 화수분 같은 쌀이요. 지금 당장 저 대문 밖에서 며칠을 굶어 죽어가는 거지 부자가 적선을 구하고 있어. 영감이 저 쌀더미에서 딱 한 줌만 쥐어다 그들에게 내어준다면 황금 두꺼비 20마리를 얹어 영감에게 주겠어. 아주 쉽지 않소? 도깨비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슬대문 밖에서 애달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푼만 줍쇼. 우리 어린 자식이 굶어 죽어갑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넘쳐나는 쌀 한 줌을 내어주고 엄청난 황금을 얻는 쪽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뼛속까지 남의 것을 탐하고 제 것을 쥐어짜는 수전노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쌀더미를 보자 거지들에게 한 줌이라도 빼앗기는 것이 제 살을 깎아내는 것처럼 아까워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놈들이 한번 쌀 맛을 보면 매일 같이 몰려들어 내 화수분 뒤주를 거덜낼 것이 뻔하다. 차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쌀을 다 내 차지로 만들면 황금 두꺼비가 없어도 만석분이 될 터. 최 부자는 쌀을 퍼주기는커녕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가더니 거대한 뒤주를 제 온몸으로 껴안으며 대문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꺼져라. 이 쌀은 한 톨도 내어줄 수 없다. 다 내 것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껴안고 있던 백미가 일순간 시커먼 곰팡이처럼 변하더니 썩은 내를 풍기는 진흙 덩어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거대한 뒤주도 연기처럼 흩어졌지요. 깔깔깔깔. 영감의 그 구차한 인심 덕에 오늘도 내가 이겼구려. 도깨비가 배를 잡고 뒹굴며 웃었습니다. 딱. 도깨비의 손가락 튕기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발을 감싸고 있던 새하얀 명주 버선과 값비싼 가죽신이 밤바람에 스르르 녹아내리듯 사라져
이제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반의 허울을 모두 잃고 천민보다도 못한 초라한 행색이 되어 흙투성이가 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게 수치와 공포 속에서 마지막 5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최 부자는 얇은 속적 삼과 속바지만 걸친 채 맨발로 대청마루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살갗을 베는 듯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도깨비를 이겨 잃어버린 옷과 황금, 두꺼비를 되찾아야 한다는 광기 어린 욕심뿐이었습니다. 남색 안개가 마당을 가득 채웠을 때 도깨비는 평소와 달리 웃음기 없는 서늘한 표정으로 돛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샛노란 눈동자가 상아색 달빛을 받아 귀기 서린 빛을 뿜어냈지요. 영감. 이제 영감에게 남은 껍데기는 그 속옷 한 벌뿐이요. 마지막 내기를 하겠소. 도깨비가 손을 뻗자 마당 한가운데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커다란 옥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수면 위로는 둥근 보름달이 고스란히 담겨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평생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탐욕으로 제 눈을 가리며 살아왔어. 저 옥대야 속의 맑은 물은 영감의 진짜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요. 영감이 저 물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흉측한 본 모습을 인정하며 딱 한 방울의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면 내 영감의 벗겨진 옷을 다 돌려주고 황금 두꺼비 100마리를 안겨주리다. 허나 끝까지 자신을 기만한다면 영감의 마지막 남은 사람의 껍데기마저 앗아가겠소. 황금 두꺼비 100마리. 그 말에 최 부자는 맨발로 흙마당을 달려가 옥대야 앞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옥대야 수면에는 자신의 흉측한 본 모습은커녕 물속에 비친 달빛이 마치 커다란 황금 덩어리처럼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탐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최 부자의 눈에는 물속에 잠긴 달빛조차 손에 쥘 수 있는 재물로 보인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황금이다. 이 물속에 황금이 가득해. 최 부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옥대야 속으로 두 손을 탐욕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수면에 달빛을 건져 올리려 허우적거리며 급기야 대야 속으로 상반신을 쳐박았지요. 쯧쯧쯧 인간의 욕심이란 도깨비의 장난보다도 질기고 기괴하구나. 도깨비의 서늘한 목소리가 한옥마당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딱 마지막 손가락 튕기는 소리. 그 순간 매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며 최 부자의 몸을 가리고 있던 마지막 껍데기 얇디얇은 흰 속적삼과 속바지마저 사방으로 찢기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으아! 완전한 알몸이 된 최 부자는 물을 뒤집어 쓴 채 벌거벗은 몸으로 마당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자신이 평생토록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둘러쳤던 부와 명예, 양반이라는 알량한 허울이 완전히 벗겨진 채 태어날 때의 짐승 같은 모습으로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도깨비의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가 처마를 때리고 늙은 소나무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깔깔깔. 영감. 이제야 영감의 진짜 꼴을 보게 되었구려. 황금도 체면도 모두 영감의 그 헛된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잘 먹고 잘 사시오. 짙은 남색 안개와 함께 도깨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상아색 달빛도 구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벌거벗은 최 부자는 진흙탕을 뒹굴며 미친 듯이 제 몸을 감싸 안고 절규했습니다. 어르신들 밤새 휘몰아치던 기묘한 일들이 지나가고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저 멀리서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아침 일찍 마당을 쓸러 나온 노비들은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헛기침을 하며 위세를 부리던 그들의 주인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장독대 옆
진흙탕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손에는 황금 대신 시커먼 진흙 덩어리만 꽉 쥐어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남의 눈물을 파먹고 산 위선자의 말로가 저리 우스꽝스럽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최 부자는 결국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길로 야반도주를 하여 다신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애지중지하던 곳간을 열어보니 쌀은커녕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과 돌멩이만 가득 차 있었다지요. 아마도 도깨비가 마지막으로 부린 심술이었을 겁니다. 어르신들, 밤 공기에 떠도는 욕심의 냄새를 맡고 도깨비가 찾아온다는 옛말 참으로 빈말이 아닌 듯 싶지요. 내 손에 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을 탐욕의 껍데기인지 달 밝은 밤이면 한 번쯤 두 손을 펴고 들여다볼 일입니다. 자, 제가 들려드린 심술궂은 도깨비의 장난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꼿꼿한 마루에 다소곳이 앉아 이야기의 끝을 맺으니 쏴아 부는 밤바람마저도 퍽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시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